추운 겨울 밤의 서울. 거리마다 이슬비가 내리며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다. 희미한 가로등이 길 위에 반짝이는 물에 반사되어 습한 공기 속에 긴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황량한 거리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승호는 운전석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추위에 너무 익숙해져서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지만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매주 이날, 그는 묘지에 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아내 수진을 만난다. 묘지로 이어지는 길은 어두웠고, 오래된 가로등에 깜빡거리는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오면서 남아있던 비의 습기를 실어갔다. 승호는 가까운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 갑자기 보도에 웅크리고 있는 인물을 보았다. 얇고 낡은 비옷을 입은 마른 노인 여성이 낡은 천 뭉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빗물이 그녀의 셔츠 끝에서 계속 떨어져 그녀 주변의 작은 웅덩이를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듯이 몸을 움츠리며 벽에 가까이 앉았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오랜 세월 낯선 사람들의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불쌍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긴다면 당신은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점차 주변의 비참한 삶에 무관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밤 무언가가 그에게 차를 멈추라고 재촉했습니다. 승호가 차창을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고 차가운 안개도 함께 밀려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돈 한 뭉치를 꺼내 차에서 내렸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값비싼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은 나이로 인해 흐릿했지만 승호의 손에 있는 돈을 보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빛났다. 가서 따뜻한 곳에서 쉬어라, 승호가 말했다. 어조는 약간 차가웠지만 경멸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 노부인은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얇고 주름진 손은 마치 돈을 놓으면 돈이 곧바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듯 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승호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천 뭉치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 승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것이 단순한 천 뭉치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호는 깜짝 놀랐다. 작은 아기는 야른 담요에 꼭 쌓여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려고 하는 듯이 약한 신음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뭐 하세요? 승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늙은 여자는 마치 아이를 낚아채 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서둘러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 손자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승호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주름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에 그 이미지는 갑자기 극도로 황량해졌습니다. 승호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이상한 느낌을 떨치려고 노력한 뒤 돌아서 차로 돌아갔다. 그는 운전석에 다시 앉은 후 백미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늙은 여자는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서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한숨을 쉬며 가속 페달을 밟고 떠났다. 비는 쉴 새 없이 계속 내렸다. 묘지에 도착한 승호는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더 춥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진의 익숙한 무덤으로 걸어가 흰 꽃다발을 놓았다. 주변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바람이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와 빗소리가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승호는 묘비를 바라보며 이름 모를 공허함이 그의 가슴 속에 솟아올랐다. 오늘도 비 오는 밤이네요. 승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비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떠난 후로 나는 비를 너무 싫어해. 바람이 휘몰아치며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반응을 기다리듯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오래된 나무바로 아래의 수진의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승호의 척추에 오한이 흘렀다. 그의 마음에 갑자기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승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늙은 여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그는 목소리에 담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늙은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흐릿했지만 비 속에서는 여전히 반짝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에서 온 것처럼 모호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승호는 깜짝 놀랐다. 그 노부인은 몸을 떨며 깊이 고개를 숙여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듯했다. 고맙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어요. 빛이 밤하늘에 번쩍이며 눈물로 얼룩진 늙은 여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내 주변의 세상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승호는 비 속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앞의 광경에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만난 늙은 거지 여자가 지금 그의 아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에 섞여 주름진 얼굴에 긴 줄무늬를 형성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승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는 수진 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그녀와 함께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내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노부인은 왜 그렇게 감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늙은 여자는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무거운 숨을 쉴 때마다 떨렸다. 그녀 팔에 안긴 아기는 잠든 듯했고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승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목소리는 의심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했다. 그 늙은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나이로 인해 흐릿해 보였지만 깊은 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오랫동안 승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 아내를 아시나요? 승호가 물었습니다. 미래 여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평생 빚을 졌습니다.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높은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에 직면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왜 그녀가 당신에 대해 언급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승호가 물었습니다. 미래 여사는 마치 잊혀진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승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왜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 승호의 직감에 따르면 수진이 결코 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있다고 한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이제 승호의 마음속에서 진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승호는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진 씨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잘 말해주세요. 미래 여사는 승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말할지 말지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듯 약간의 불안함으로 번쩍였다. 한참 후에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25년 전 그녀는 나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승호는 잠시 멈췄다. 25년 전, 그것은 그가 수진을 만나기 전이었다. 그는 수진이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지적이고 온화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그녀는 그의 뒤를 따르기 위해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승호의 기억 속에서 수진은 언제나 상냥하고 말씨가 부드러웠으며 결코 비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일까요? 미래의 이야기는 승호가 감히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부인은 비가 내릴 때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을 이었다. 그날 나는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 나는 거리를 헤매었고 나를 받아줄 곳도 없었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녀가 나타났어. 승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몰랐지만 그래도 나를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가장 어두운 날에도 작은 희망을 줬어요. 미래 여사는 슬픈 듯이 웃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순수한 친절함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승호는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이를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다. 왜 그녀가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물었다. 서호의 작은 골목길에서 미래 부인은 그때 저는 길가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섰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호는 수진이 그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곳이다. 그는 아내의 삶에서 자신이 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승호는 갑자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수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미래 여사는 승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만 도와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도왔어요. 승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수년간 버림받은 아이들, 나 같은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미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목이 메어졌다. 미래의 말은 승호에게 벼락과도 같았다. 버림받은 아이들. 수진이가 도와줬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흩어졌던 승호의 기억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수진이가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던 때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보냈던 소에게 돈들,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를 보고 눈에 띄었던 슬픈 표정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수진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그에게 숨겼다. 차가운 바람이 불며 비의 무거운 습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승호는 아내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전에 없던 슬픔이 가슴에 깃들었다. 그는 자신이 수진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승호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묻어둘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야만 한다. 승호는 으스스한 침묵 속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미래의 이야기는 마치 그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과거 일부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며 마치 칼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차창을 쏟아냈다. 그는 수진 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수진 씨가 미래 씨에게 한 번도 미래 씨가 한 말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한 삶을 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온 승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앞에 허공을 응시했다. 넓은 빌라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너무 춥고 답이 없는 일련의 질문을 안고 잠들기에는 너무 춥고 힘겨웠다. 그는 일어나서 2층에 있는 창고로 빨리 걸어갔다. 그곳에는 수진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은 여전히 똑같다. 2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소설로 가득 찬 책장까지. 승호는 천천히 낡은 옷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꺼냈다. 안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고 곧바로 깔끔하게 접힌 편지 더미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글자는 오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잎사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그것이 자신과 수진 사이의 러브레터가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의 눈은 아내의 익숙한 필체를 훑어보았다. 미래 이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가 없어진다면 제발 내 대신 그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과 오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승호의 손이 편지를 꽉 쥐었다. 미래 이모, 아이들요. 그래서 미래는 아내가 도와줬던 거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수진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승호는 서둘러 다른 편지들을 넘겼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망치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이모, 오늘 저는 사원 문 앞에서 버려진 아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 손에 매달려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를 팔에 안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님, 안전한 곳을 찾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승호는 좋은 남편이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그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고 그가 나와 회사에 대한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승호는 멈췄다. 이 편지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마비되었다. 수진이 그에게서 그것을 숨긴 것은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승호는 사업가로 모든 결정이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해야 하는 대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는 언제나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지는 그가 그녀의 친절함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날 그에게 말했다면 그는 반대했을까? 승호는 모른다. 그는 고통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수진이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는 왜 이 사실을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그는 왜 그녀를 오랜 세월 동안 혼자 남겨두고 이 책임을 지게 했을까? 승호는 편지 뭉치를 조심조심 받아들고 나무 상자를 닫은 후 방을 나갔다. 그는 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미래 부인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매우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비서인 도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도연은 승호가 10년 이상 함께해온 인물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누군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승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감춰지지 않았다. 도연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누구세요? 선생님. 미래씨. 70세 정도의 여성으로 예시장 지역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즉시 알아낼 것이다. 승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에 수진이에게 도움을 받은 고아들의 명단을 찾아주세요. 도연은 매우 놀랐다. 자선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승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도연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승호는 의자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흐린 하늘은 또다시 비가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수진의 편지는 그에게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를 밝혀낸다. 그녀는 몇 명의 아이를 도왔나요?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미래 부인은 실제로 누구인가요? 승호는 자신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피상적인 부분만 다루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승호는 사무실에 앉아 손을 꽉 모으고 눈은 앞에 놓인 반짝이는 나무 책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수진의 오래된 편지 뭉치가 여전히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다. 1시간 전, 도연 보조원이 미래 씨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래이고
나이는 73세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한강변의 임시 주거지인 노숙인과 거리 아동을 위한 쉼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 지역이 철거되어 그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옛 시장과 자선 사원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수진이 편지에서 언급한 아이들이었다. 도연은 수진이 지원했던 고아들의 명단을 찾아낸다. 정보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주목할 만한 이름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진우는 이제 승호의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다. 그 말에 승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진우는 아내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동료들에 대해 항상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승호가 수진의 과거를 깊이 파헤칠수록 그는 마치 빠져나갈 길이 없는 미로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미래가 자주 가던 예시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좁고 붐비고 있었으며 그가 익숙했던 사치스러운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곳은 허름한 노점과 칼과 도마 소리가 나는 길가 식당, 생계를 위해 서두르는 근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호는 각 줄을 천천히 걸으며 그의 눈은 숨겨진 모서리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얼마 동안 수색을 한 후 그는 문을 닫은 어느 상점의 오래된 천막 앞에 멈춰 섰다. 미래 여사는 낡은 코트를 몸에 꼭 두른 채 앉아 있었고 두 팔은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승호는 아기가 여전히 두꺼운 담요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은 가쁘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승호가 다가오자 미래는 그를 바로 알아봤다. 그녀는 약간 놀랐고 그녀의 눈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녀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승호는 그녀 앞에 있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고 그녀 옆에 작은 테이블에는 빵 한 봉지와 우유 한 팩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래 여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우유팩을 여러 병 뚜껑에 부은 다음 팔에 안겨 잠든 아이에게 천천히 먹였습니다. 승호는 각각을 관찰한다. 그녀의 행동은 성급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향한 다정함에 그는 가슴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승호가 물었습니다. 미래 부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도와준 여자아이의 아이예요. 승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미래 부인은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승호는 팔에 안긴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울거나 움직이지 않고 마치 배고픔과 추위에 익숙해진 것처럼 그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다. 수진이의 편지를 읽었어요. 미래 부인이 멈췄다. 승호는 당신이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녀가 버림받은 아이들을 도운 적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나에게 그것을 숨겼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미래 여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숫자와 계약의 세계에서 사는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그가 회사에 대한 책임과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호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진이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일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미래는 승호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전에도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도 승호는 의자에 앉았고 그의 시선은 낡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지는 그의 삶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승호가 물었다. 수진 씨가 도와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있지만 전부는 여기 남아 있지 않아요.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미래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입양되는 행운아도 있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나는 어른들도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승호가 자신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질병 또는 버림으로 죽었는가. 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승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래 여사는 마치 그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누군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WSO 미래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수진이가 구한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승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 중에 아직 여기 있는 아이가 누구야? 그리고 미래가 왜 너한테 먼저 그 아이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해? 승호는 정답은 몰랐지만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뒤돌아설 수 없었다. 승호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시장을 떠났다. 미래가 방금 그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가 구한 아이 중 한 명을 만나보길 바란다. 그중 누가 아직 여기 있는가요? 그리고 미래는 왜 그가 특히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아침 이슬비로 인해 서울은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승호는 운전대를 꽉 잡고 시선을 앞만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어느새 과거로 돌아갔다. 그는 수진을 기억하고 그녀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나날들을 기억한다. 그는 아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많이 알수록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선 활동이 낯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단체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단체를 후원하고 외딴 지역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한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돈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 마음을 바칩니다. 승호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미래 부인은 이끼로 덮인 벽이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승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문을 바라보았다. 미래 부인은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25에서 26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하지만 힘이 세어 보인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기에 다소 진지해 보였고, 낯선 사람을 보면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번쩍였다. 닐의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우야, 너를 만나러 사람을 데려왔어. 진우라는 소녀는 잠시 멈춰서더니 재빨리 승호를 쳐다보더니 머뭇거리며 닐의 부인을 돌아봤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방은 작지만 깔끔했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작은 책장 등 몇 가지 간단한 물건만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싱글 침대가 하나 있었고 시트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승호는 진우 맞은편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는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닐의 여사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살짝 쓰다듬은 뒤 다시 승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수진이가 구한 아이들 중 한 명인 진우예요. 승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이름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연보조가 조사했던 아이들의 명단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현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승호는 마치 익숙함을 느끼려는 듯 눈앞의 청년을 응시했다. 진우는 얼마 전 회사에 채용된 신입사원이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근면한 엔지니어이지만 매우 조용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승호는 그 사람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승호는 지금 진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수진이 도와준 아이 중 하나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씨에 관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승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미래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승호는 수진이 쓴 오래된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조심 자신에게로 밀어넣었다. 이 필체를 알아보시나요? 진우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돌렸고 그의 눈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승호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신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네, 저는 이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승호가 이어 말했다. 제 아내 수진 씨가 쓴 글이고 당신은 그녀가 구한 아이들 중 하나예요. 진우는 편지를 손에 꼭 쥐었고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반짝였다. 오랜 시간 후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입양되었을 때는 너무 어렸어요. 진우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한때 나를 꼭 껴안고 내가 울 때 위로해주던 한 여성을 아직도 기억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은 뚜렷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기억납니다. 그 말은 마치 승호의 가슴을 찔러대는 칼과 같았다. 진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더라도 그녀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1초 후, 그는 고개를 숙였고 승우는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첫 눈물을 느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승우는 앞에서 떨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고 그가 수진이 구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유산이 일부였으며
승호가 실수로 놓친 과거의 일부였고, 이제 그는 그것을 다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테이블에 얹었다. 눈은 여전히 수진의 편지에 붙어 있었다. 승호는 그를 조용히 관찰하며 그 청년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강렬한 감정에 눈을 떴다. 마침내 진우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는 것이 힘겨운 듯했다. 제가 양어머니께 다른 친척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고만 말했고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과거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이상 살아온 아내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고 답이 없는 질문만 남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수진의 모든 획을 응시했는데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한 잉크선을 통해 그녀를 느끼려는 듯했다. 그녀가,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녀가 정말 나를 키우고 싶었을까? 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진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승호는 오랫동안 침묵한 뒤 가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시선은 집의 작은 문 바깥 공간에 갇혔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는데 마치 그의 기분을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알아내야 할 게 있어서 도와줘야 해. 승호는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미래 부인은 수진이가 돕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났다. 이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이들은 한강 빈민가에서 나랑 같이 살았지,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니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만 치료비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 노동망에 속아 넘어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채 실종되었습니다. 승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우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광수라는 사람 기억나?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광수. 이 이름은 낯설지 않아. 광수는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나중에 토지 사기에 연루되어 많은 가난한 가정이 그의 프로젝트에 봉사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 승호는 광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적은 없지만 광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 사람을 언급했어요?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진이가 도와준 아이들의 일부는 수진이에게 미래를 뺏겼기 때문이야. 승호는 깜짝 놀랐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치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빈민가가 정리된 후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미래는 도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었고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이들 중 일부는 광수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는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해서 불법 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더 나쁜 짓을 하게 했어요. 승호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 년째 조용히 수사하고 있어요.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광수가 연루된 리버사이드 빈민가에 살았다는 거죠. 승호는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광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들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죽기 전에 이걸 알고 있었어. 알았다면 막으려고 노력한 적 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에 너무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진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과거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진이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승호는 진우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찼다. 광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 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진우는 승호의 단호한 태도에 약간 놀랐지만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찬성으로 빛났다. 만약 당신이 정말 진지하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승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남긴 상처 외에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야. 네가 행동해야 할 때야. 승호는 방금 알게 된 사실로 마음이 무거워진 채 진우의 작은 집을 나왔다. 좁은 거리에 가벼운 이슬비가 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광수라는 이름과 신비롭게 사라진 아이들만 남았다. 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진이 그 아이들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다. 승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수진이 아이들을 도우던 시절에 광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이제 유일한 답은 미래 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승호는 차를 돌려 예시장으로 곧장 향했다. 승호가 나타나자 미래 여사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팔에 안고 살며시 흔들어 잠재우면서 물었다. 승호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광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래 여사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은 뚜렷한 경계심으로 번쩍였다. 왜 그 사람에 대해 묻니? 승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진이 도운 아이들과 그가 연루되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녀가 그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미래 여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가짜 눈은 먼 기억을 떠올리듯 내리깔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승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맞서 싸울까? 미래 여사는 조용히 아이를 바닥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 내려놓고 승호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요. 승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미래 여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구타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아이를 한 번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가서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 일하게 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승호는 주먹이 너무 꽉 쥐어져 손톱이 살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그때 수진이가 내게 찾아왔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제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와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슬럼에서 몰래 빼내 다른 고아원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들이죠. 승호는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아내, 연약하고 상냥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왜 그녀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승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래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미래 부인은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선택을 해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승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사업가이며 보호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면 그는 어색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도와 광수와 같은 위험한 사람과 마주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추라고 조언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승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미래 부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만약 수진이 그날 그에게 말했다면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자신을 걸고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지금,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었고, 그녀가 한때 보호했던 아이들은 계속 위험에 처해 있으며, 광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승호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아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래 여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녀가 구하지 못한 아이들부터 시작하죠.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수진이 시작한 일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승호는 강한 각오로 옛 시장을 떠났다. 미래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는 수진의 과거의 등을 돌릴 수 없게 된다. 그녀는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 싸웠고, 이제 그녀가 죽었으니 그 책임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획이 필요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비서 도연을 사무실로 부른다. 도연이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승호의 태도에 약간 놀란 듯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승호는 두 손을 꽉 모으고 눈을 날카롭게 떴다.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싶어요. 도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자선단체? 그냥 평범한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승호가 천천히 말했다. 고아들을, 특히 수진이가 보호했던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전 주인이 그 아이들을 도왔다는 말이에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년간 거리 아이들을 도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을 밝혀냈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광수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광수.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조사하고 싶고 수진이 도와준 아이들을 찾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랐고 어떤 아이들은 실종됐어요. 그들에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도연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승호의 다음 단계는 진우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고 그가 들어오자 승호는 그에게서 변화를 알아차린다. 지난번 만남 이후 진우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승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진우는 승호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차분한 눈, 내가 뭘 하길 원하니? 자선단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해. 빈민가에서 살았던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기회를 줘. 진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승호는 강조했다. 당신은 아이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우는 승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승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건 시작일 뿐이지만 그는 진우가 곁에 있으면 수진이 시작한 일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승호와 그의 팀은 자선 활동을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명예를 기리는 의미로 수진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조직이 그저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조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린이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곳을 원했습니다. 진우와 미래 부인 역시 나이든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실종 상태이고 승호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광수와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승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호 씨,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승호는 전화 통화를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세요? 반대편은 웃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승호는 누가 말해줄 필요도 없고 금방 알아본다. 광수는 현명하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에는 풍자가 가득했다. 옛날 이야기를 파헤쳐서 고아들을 데려와서 값싼 자선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라고? 광수는 웃었다. 저는 사회가 버리는 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알죠. 당신은 사업가니까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규칙.
승호가 대답했다. 광수 같은 놈들의 룰은 도둑질이다. 승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그만둘 것 같아. 상대방은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수진이와는 다르거든. 승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침묵 속에 보호하기로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흐른 뒤 광수가 비웃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시도해 봅시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승호는 분노를 느끼며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광수는 자기가 한 일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승호가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수진이 했던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도연진우와 신뢰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승호 씨는 우리는 아이들만 돕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광수를 밝혀내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몇몇 기자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면 그를 폭로할 수 있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더 알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고 수진이 보호하려던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승호는 광수와 맞붙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 일이 더 이상 수진이나 고아원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정의와 잔인함, 이타주의와 무관심 사이의 싸움이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한때 자신이었던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는 차가운 껍질 속에 살면서 자신의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사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할 것이고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광수의 불법 행위를 추적해온 여러 수사기자들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광수를 폭로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진우 역시 망설임 없이 광수의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했던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다. 이 사람은 그의 불법적인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의 조각들이 점차 드러난다. 불법 노동 수용소로 강제 수용된 아이들, 그들의 신원을 은폐하는 위조 문서, 광수의 위장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막대한 자금, 그 돈은 아이들을 돈벌이 도구로 이용한다. 승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점점 더 분노했다. 수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침묵 속에서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수 같은 사람과 정면으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전처럼 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주 후 광수에 대한 첫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승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탐사기자들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의 재무기록, 불법적인 계약서, 그리고 광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밝혀냈다. 아이들은 착취당하고 상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광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기도 하다. 그리고 승우가 예상한 대로 기사가 나온 지 이틀 후 그는 전화를 받았다. 광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에 조롱하는 어조가 없었다. 아직 멈출 수 있는 동안 멈추세요. 승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경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광수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차가워졌다. 당신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승호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긴 침묵이 흐른 뒤 광수가 비웃었다. 좋아요. 그럼 누가 마지막에 서 있는지 봅시다. 전화는 끝났지만 승호에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끝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며칠 후, 도연은 승호에게 광수가 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준다. 심지어 한때 승호의 편에 섰던 사람들 중 일부는